예, 길었던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여당은 내란 종식이 민심의 요구라면서 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고요. 야당은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이 드러났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다음 주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도 시작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연휴 마지막 날까지도 여야의 대립은 계속됐습니다. 먼저 여야의 추석 민심에 대한 평가를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내란을 청산하라, 민생 경제를 회복하라, 민주당에 대한 추석 민심의 요구입니다. 일체의 개혁방해 공작을 단호히 분쇄하여 국민주권 정부 성공의 밑거름이 될 3대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 드러난 민심은 딱 한마디로 정말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과 내수 침체로 국민의 살림살이는 이제 살기 어렵다는 말로 표현하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길었던 연휴가 끝났습니다. 두 분 연휴 잘 보내셨는지 또 뭐 추석 민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도 궁금한데 일단 정치권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추석 민심에 대해서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래서 내란 청산이라는 부분은 이제 뭐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내란 청산은 민주당 등 정치권이 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 특검 또는 사법부가 하는 그 본래 업무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을 뭐 국민들이 정치권에 주문했다 뭐 이렇게 저는 고지고대로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사법부에서 할 일이고 이것이 내란을 밝혀질지 여부는 나중 판단 과정을 지켜보면 될 일인데 이걸 자꾸만 그 단어를 끌고 오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뿐이 안 보여요. 또 하나는 내란 세력으로 국내심을 자꾸 지칭하는 측면을 볼 때 이게 견제 세력인 국내심을 또는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내심의 의혹에 대해서 그걸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언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생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되죠. 현재 민생이 어렵고 이 어려운 민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권이 합심해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합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책임은 뭐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뭐 국민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민주당이 어느 정도 국민의힘의 의견을 들어주고 국민의힘을 야당이라는 본래 의무인 견제 세력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견제 자체를 받질 않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빨리 이 어려움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야가 얘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책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권 여당이 더 많이 지는 건 맞죠.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민생 경제를 챙기는데 소홀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뭐 그걸 이제 부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란 청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내란을 겪었잖아요. 1년도 안 된 일입니다. 그런 불안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청산을 이뤘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면 어쩌나라고 걱정하는 이거는 단순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사법부가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이나 아니면 직위원 판사의 행태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 누가 이걸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국민들 민심도 같이 민주당한테 전달이 된 거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거기에 걸맞게 정치권이 어디까지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도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장애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불과 뭐 1년도 더 안 된 시점이지만 뭐 정권 바뀐 거는 지금 한 넉 달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 전까지 왜 이렇게 민생경제가
나빠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공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번에 연휴 기간에서 소란스러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이 공세가 계속 이어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실의 초기 대응이 아쉬웠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이 목소리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 아쉽다고 하는 얘기는요. 언제 촬영했는지 촬영 시점을 밝힌 게 하루 늦게 밝혔다고 하는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어떤 기조의 측면에서는 그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일종의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월호 7시간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 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끊임없이 사실은 자신들이 그런 것에 의해서 공격받았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번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촬영했다는 걸 가지고 더군다나 국정자원 화제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격하면 이게 국민들한테 먹힐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냉보회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했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과연 어떤 정치적 얘기라든가 무엇을 했는가 정치적으로 이 내용적인 측면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눈에 들어온 거는 대통령 부부가 굉장히 사이좋게 나와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구나. 저는 그것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 못 봤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부각되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K푸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그만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뭐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 재난 상황에서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한가하게 찍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28일 오후 그러니까 화재가 완진이 된 게 27일 저녁 6시였습니다. 그 다음 날 비상대책회의를 오전에 주재했고요. 1시간 동안 했고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공식적인 보고를 받고요. 그 전에도 물론 당연히 챙겼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중대본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 그 이전의 상황 안 챙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재 발생 소식이 들려진 게 26일이었거든요.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하고 귀국하기 20분 전에 초기 화재가 처음 이제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대통령이 그걸 챙기고 난 다음에 화재 완진되고 바로 대책회의 주재하고 대국민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철저한 대응책 마련 지시하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능 프로그램 촬영했을 때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이 사퇴 수습하고 각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상황 파악하면서 막 이리저리 뛰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예능 프로그램만 촬영했다고 공격하는 건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그 얘기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건 다분히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평론가님 저런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런 시각을 갖는 것은 이제 국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전말이 다 그대로 밝혀졌을 때 그것을 보고 적절했는지 적절치 않았는지는 그냥 국민의 판단 몫이에요. 그 전제는 뭐냐면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다 밝혔어야 되는데 강유정 대변인을 마치 촬영한 것을 애써 감춘 양 이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예요. 그 주진우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죠. 예고편을 보고 이게 올라왔는데 이거 통상 일주일 전에 촬영하더라. 일주일 전 역산해 보니까 이게 화재 발생 즈음이야. 이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거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마치 이 주진우 의원의 문제 제기 중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인 양 그렇게 암시한 사실 어떤 의견 표명이 있었다는 것을 두고 고발하겠다 이런 취지로 나오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그때 촬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 세월호 때도 분명히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거 명예훼손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이나 야당이나 그 누구라도 대통령의 그 시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봤어요. 심지어는 그때는 마약했는지 성형했는지 그렇게 문제제기했어도 그 자체도 명예훼손이 아니라 그랬어요. 뭘 했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마약했다고 단정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갖다 예능 프로그램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그것이 야당이 한 질문이었어요.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는 그 다음에 국민적 판단이고 문제제기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강유정 대변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촉발됐던 거예요. 또 하나는 예능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게 서너 시간 찍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찍은 내용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에 판단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찍고 나서 5시 반에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이중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이런 혼란이 생겼다. 이 부분은 이미 화재 자체가 재난의 시작이지 화재가 완진된 것이 재난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화재가 진화되고도 상당히 여러 서버가 고장났기 때문에 국민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강행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이중 서버 시스템에 대해서 이 갖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비난을 마치 왜 아직까지 안 했어? 아니 대통령께서 130일, 120일 정도의 대통령을 재임하셨잖아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나의 책임도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제3자 화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이런 민생의 불안 때문에 여권 업무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복구하세요. 이런 주장을 했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밤을 새워 하던 공무원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이 시간에 서너 시간씩이나 촬영하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비판의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비판의 관점은 그냥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설명하면 될 일을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비판을 합니까? 라고 탓하는 거는 정부의 몫이 아니고 대통령실의 몫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야당의 몫이에요. 그럼 정부는 또는 대통령실은 여당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내일 할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그럼 될 일을 이걸 고소고발 주고받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야당은 굉장히 순수한 의도를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야당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는데 당연히 촬영을 했겠죠. 그럼 언제 촬영했고 왜 그런 상황에서 촬영했을 수가 있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설명했잖아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마치 순수한 의도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남 탓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남 탓했으면 대국민 사과했겠습니까? 대국민 사과했잖아요. 그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그만큼 느끼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이중화 말씀하셨는데요. 이중화는 뭐 당장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중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근본 원인을 지적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근본 원인을 지적한 거를 두고 이걸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맞지 않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하면 예.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이 이제 곧 심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산안에 관련 그 정보 관련 이 부분 관련돼서 이중 서버 구축 관련된 예산이 반영됐는지 한번 보면 돼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안 됐으면 이거 다 전 정부가 현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당 문제 의식을 못 가졌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민이 질타할 문제지 여야 간에 서로 이게 너네 문제네 이렇게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산안에 분명히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물론 예산을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른 가용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야당과 여당이 합의해서 할 일이지 정쟁으로 이렇게 시간을 오래 소비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예산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정부 서버 관리가 제대로 못된 부분이 있는지 전부 장관들한테 점검하라고 지시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에 다 반영하라고 지시했으니까요.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휴 초반에 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석방 이 논란도 굉장히 좀 뜨거웠는데 관련해서는 또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부분은 조금 정치권이 좀 심각하게 볼 일이 있어요. 이진숙이라는 대상을 정해놓고 이게 정치권의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이 특정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 수사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보면 일반 국민적 차원에서 일반 국민들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국민의 그 피의자 인권 내지 피해자 인권 차원에서 보면 한번 걸러질 이런 단계를 없앤 거예요. 그렇다면 경찰 내부에서 걸러질 단계를 좀 더 활성화하거나 체크하는 이런 계기를 삼아야 된다. 자, 체포 영장을 신청할 때 경찰 말만 또는 검찰 말만 듣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나 이런 체포 대상이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거는 적부심하고 달라요. 근데 체포영장을 발부했죠, 판사가. 근데 그거는 경찰이 신청한 그 내용만 보고 발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부심을 해보니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풀어줬잖아요. 이 말은 체포영장 신청 과정이나 발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피의자가 나 그때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어떤 긴박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다음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교섭 과정을 체포영장의 수사보고서 형태로 다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판사가 볼 때 아, 이게 뭔가 사정이 있구나라고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 안 할 텐데 실무에서는 그걸 기재하는지는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사과장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통화해가지고 27일로 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체포영장의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재가 돼 있었다면 과연 이게 발부가 됐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제에 경찰의 또는 검찰의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 단계에서 모든 것들을 이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재해가지고 체포영장 신청 당시에 첨부하도록 이런 제도적 개선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인데 이게 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런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현 차제에 이걸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그 해당 적부심에서 풀어준 판사의 말에 따르면 문제가 있다고 적시하잖아요. 적법했다고 판단하지만 적법했다 이렇게 단순히 판단한 게 아니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사할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나 판사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또 하나는 체포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예를 들면 나는 그 이러이러한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여러 번 전달했는데 왜 했냐라는 이런 변호사의 말에 대해서 경청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체포영장의 적법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되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전반적인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을 완곡하게 돌려서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국감에서 이 부분을 좀 파헤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법률가로서 제도적인 문제, 제도적인 허점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뭐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 문제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심의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 문제나 이런 거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걸 막을 거냐. 이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감에서도 얘기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어느 누구도 국민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다만 좀 유감스러운 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뭐 불과 얼마 전에도 봤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어떤 구속과 체포나 구속 과정에서 봤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내란 피의자한테만 왜 이렇게 인권 문제가 인권 보호의 문제를 이렇게 철저하게 적용할까? 법원은 왜 내란 피의자한테 하필이면 구속 기한을 날이 아니라 시로 계산하려고 할까? 그러면서 내란 피의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했거든요. 이준숙이라는 사람한테 체포 문제가 왜 이렇게 인권 문제로 크게 부각이 되는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방송 탄압을 했던 당사자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경찰의 소환 요청이나 이런 것들 계속 불응하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정부조직법 개편하는 거 그거 자기하고도 별로 사실은 자기가 국회 나가 있을 일도 아닌데 굳이 있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소환 통보한 날짜도 그것도 어기고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 피의자 인권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한테 전혀 공감이나 울림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경찰의 행태와 관련해서는 저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물론 6차례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론에 다시 한번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불응하면 결국은 체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더 호소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체포하고 적부심에서 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뭐 이런 문제까지도 가게 됐다고 하는 거는 경찰 입장에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또 이런 문제가 다시 또 재발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정치적 시각에서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짧게 반론을 예. 하자면 이게 그 범죄 혐의자 또는 범죄 혐의 그 개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법적 잣대가 달리 적용되면 안 되는 거죠. 인권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법 절차는 다 지켜져야 되는 거고 내란 피의자라고 해서 인권이 무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란 피의자라고 해서 뭔가 법적 절차가 중간에 뭉뚱거려서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 이진숙이라는 분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고 해서 또는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체포영장 집행이나 체포영장 청구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또 하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오히려 방통위원장으로서 여당의 방송 장악에 대해서 저항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관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렇게 달리 생각하는 국민들도 꽤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체포영장 신청 전에 적법한 소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또 달라요. 그때 이미 만약에 8월 말쯤에 소환에 대해서 나 그때 국회 일정과 을지훈련 때문에 못 갑니다라고 해서 수사과장하고 합의가 됐다면 그게 과연 적법한 소환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라고 평가할까? 이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변호사의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경청할 만하지만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은 다소 평등권 차원에서 보면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모든 국민한테 다 적용돼야 될 게 왜 이런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느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시면서 뭐 관련 내용도 국감에서 다뤄봐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있고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텐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인데 먼저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부터 좀 짚어보고 싶은 게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 발부나 고발 조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분위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대법원장이 그 청문회, 국감의 기관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는 건 관행이었잖아요. 나와서 모두 말을 하고 나서 실제 이제 기관적인 역할을 했던 분은 법원 행정처장이고 끝날 때 나와서 이제 마무리 발언하는 정도였는데 특히나 이번과 같이 만약에 지금 당장 민주당이 저런 입장을 처음 취했다면 국민적 시각이 엇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두 번의 청문회, 제가 볼 때 근거 없는 청문회를 거쳐서 이미 불발이 됐고 그 청문회에서 다루려고 했던 부분이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거, 재판의 심증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원합의체의 이부 과정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국회에서 건드릴 수 없는 사안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그 목적이 뭐냐?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다라는 국민적 의혹이 실제 민주당이 스스로 입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하루잖아요. 13일 하루였는데 이제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근데 이번에는 현장 검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15일 날은 또 대법원 가가지고 방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뭐 이런 것까지 보고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물론 몇 분의 지방 본인들의 출마 의사가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목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법원만큼은 흔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흔드는 대상 행위 자체가 흔들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 이미 그것은 재판이 중지돼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이걸 정치권에서 계속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야당이라는 견제 세력도 정당으로 해산시키고 그다음에 사법부라는 또 견제 세력도 이것도 또 무력화시키고 검찰이라는 또 견제 세력도 무력화시키고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실제 키울 수밖에 없는 행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말씀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입법부가 권한을 남용하면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제왕도 아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못 나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나가게 될 경우에 사법부 독립에 관한 상징성 흔들리는 측면이 있다라고 우려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얘기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사법부 독립을 누가 훼손시키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얘기하고 싶은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훼손시키는 겁니다. 훼손시켜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요. 그래서 사법부 기능이 정지돼요. 그리고 전직 대법관, 판사 막 체포하라고 지시합니다. 막 수거하라고 하고. 아니 그런데 대법원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요. 사법부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도 얘기 안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판사가 판사한테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판사가 날씨로 계산해가지고 내란 피의자 그냥 막 풀어줍니다. 그리고 중계도 안 해. 다 비공개 재판하고. 국민 다른 사건입니까? 내란이 일어난 사건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대선 기간 들어갔는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관련 재판을 파기환송해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이례적이고 말도 안 되는 절차들을 밟아가면서.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한 거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거예요. 그럼 그게 왜 훼손됐느냐, 왜 훼손했느냐라고 입법부에서 물어본다고 그거에 사법 독립을 해치는 거라고 하면 도대체 사법부 독립은 누가 지켜줘야 되는 겁니까?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법원 행정을 다 총괄하는 입장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부르는 게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읽힌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거꾸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사퇴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뭐하러 합니까? 대법원장이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사실 조금 저희 구별해야 될 게 보통 대법원은 법원 행정처장이 많은 입장을 밝혀요. 이제 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처장을 통해서 관련된 이슈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밝히는데 다 밝혔어요. 법원 폭동 관련해서는 현장까지 가서 법원 행정처장이 입장을 밝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란이라고 평가하는 계엄에 대해서도 이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법원 행정처장이 밝힌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법원장이 본인 입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에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대통령실에서도 대변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비서실장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대통령 뜻과 반대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뜻에 부합하는 어느 정도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거고 특히 대변인의 입장은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의 저는 입장 자체를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이 정치권 사건을 맡아서 어떤 판단을 이리 하든 저리 하든 그 각 입장에 따라서는 다 불만이 있고 그거는 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당시에 대법원이라는 것은 독임제 기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14명, 13명의 대법관들이 합의제예요. 합의해서 판단하는 건데 10대 2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느 한 대법관이라도 나는 사실은 심증의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판단하자고 밀어붙여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 정치권에서 너네들은 왜 빨리 안 했냐, 늦게 했냐 이런 식으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밀어붙이냐 이 말이죠. 그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독립을 침해한다는 관점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짧게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이 대법원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법원 행정처장이 제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제 뜻이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뜻이 같습니다. 이렇게 발언한 건 제가 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측면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꾸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최근에 왜 직위원 재판부에 판사 한 명 더 투입합니까? 왜 갑자기 내란 재판을 중계하기 시작합니까? 왜 서울 고법에다가 전단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저럽니까?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사법부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집단입니까? 내란이 발생했으면 진즉부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에 와서 저러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스스로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이고 내란 사건을 빨리 신속하게 이 문제를 이게 좀 사회적 갈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무리하겠다고 판단하면은 그냥 사법부가 판단할 능력이 있으면 진즉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국민 여론 나빠지고 입법부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서야 겨우 하는 신용 내듯이 저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건 정상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뭔가 여권의 여러 가지 비판이나 압력에 굴복해서 추가로 법관을 투입시킨 거 이게 잘했다고 잘못했다 누가 판단하죠? 그 부분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판사 한두 명, 3명이 들어와서 나머지 3명에 의해 기존에 재판받고 있는 일반 우리 시민들의 재판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하지 않았던 거고 대법원 중앙지방법원에서 하지 않았던 거고 만약에 저 부분이 증언된 것이 잘됐다 잘못했다 이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게 증언하게끔 만든 사법부의 그 본인들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저렇게 증언한 거 이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출석에 관심이 쏠리는 한 명이 바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입니다. 지금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을 봤을 때는 뭐 출석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지만 출석 여부는 저희가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나와야 한다고 보시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안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건 국민 무시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요. 지금은 물론 소속을 바꿔서 업무를 바꿨죠. 직책을 바꿨지만 이미 직책 바꾼 지 얼마 안 되고 기존에 했던 일에 대해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답변을 하시고 만약에 정치권에서 여당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뭐 개인적인 일이나 아니면 대통령 관련된 본인들이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거 국민의 어떤 요구에 불구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판단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했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보다는 실제 국회에서 합의하면 국회에서 의결하면 나오겠다 이런 취지가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아직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확신은 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묻고 싶어요. 왜 부르려고 하죠? 왜 꼭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럼 뭐 때문에 뭘 잘못했다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불러가지고 뭔가 대통령 주변에서 뭔가 이상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 정치 공세를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부르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김현지 비서관이 뭘 그 언론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말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취급하는데요. 말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뭐 마치 회피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음험한 뭔가가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를 위해서 김현지 비서관을 부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뭐 총무비서관에서 지금 부속실장으로 자리 옮긴 거는 제가 볼 땐 김현지 비서관의 어떤 필요라기보다는 지금 그 공보 기능을 강화하게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더 많이 투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속실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근접거리에서 모셔왔던 참모라고 할 수 있는 김남준 비서관을 대변인으로 임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요구를 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실제로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무래도 대통령 일정 때문에 기자들하고 접촉 빈도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어 할 거예요. 또 메시지 혼선 빚는 것들을 좀 막아야 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김남준 비서관을 대변인으로 임명하면서 불가피하게 자리 이동이 일어난 것이니까 마치 뭔가 국회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부속실장으로 뭐 임명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는 공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처음 문제 제기된 게 저희가 그 김현지 예전 총무비서관 때 그때 그냥 그분은 꼭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갑자기 객관적인 의결을 안 한 거잖아요. 원래 다 하는데 해왔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 본인 상급자들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나와서 출석해서 배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갑자기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던 거고. 자, 인사이동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한 달 전부터 준비했으면 제2부속실장을 지금 비워둘 이유가 없잖아요. 제2부속실장이 어떤 분이 총무비서관으로 가고 1부속실장이 대변인 가고 그다음 김현지 비서관이 1부속실장 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2부속실장을 비워둘 수 없는 자리면 한 달부터 준비했으면 당연히 동시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비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이해할 수 없고 갑작스러운 뭔가 우리가 추정하는 목적이 있는 인사이동 아니야? 이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